네, 여러분, 문학과 매체 김유정의 만무방 2차 시 수업입니다. 여러분, 남은 그 소설의 뒷부분도 다 읽어 오셨죠? 그리고 문제도 한번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번 문제부터 32번 마지막 문제까지 선생님과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학습지 프린트물과 그리고 또 소설 전문 프린트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자, 혹시 잃어버린 친구는 없겠죠? 잃어버렸다면 이게 공지사항,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출력을 모두 다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학습지 2쪽 17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설 지문의 4쪽 12번째 줄부터 5쪽 50번째 줄에 해당되는 문제로 17번부터 21번 문제가 있죠. 자, 17번부터 갑니다. 응칠과 성파리가 서로 응오의 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근데 응칠은 성파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설의 거의 앞부분에서도 응칠이가 성파리를 응곡의 논의 벼도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 또 나오네요. 4쪽의 오른쪽 다단에 42번째 줄 부분부터 볼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응칠이는 자기의 진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 듯이 성파리 눈을 노려봤어요. 자, 응칠이가 도대체 무슨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노려볼 정도로 어떤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성파리가 도둑일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응칠이는요, 그 성파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 그랬더니 성파리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자, 응칠이가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데인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곡이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파리는 속이 타는지 코로 흥 하고 날숨을 길게 뽑습니다. 속이 타겠죠. 성파리가 도둑이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억울해서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학습지에 답을 해보자면 응칠이는 성파리를 응곡의 눈에 벼도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8번. 비읍.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처럼 응칠이가 성파리에게 더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 지문을 보면요. 자, 4쪽에 59번째 줄이죠.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이게 비읍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걸 얘기해요? 네, 바로 앞에서 성파리가 코로 후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 거. 그리고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응곡이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더 물을 필요 없다.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칠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성파리가 벼도둑인 게 확실하다. 더 물어봤자 입만 아프다. 제 벼도둑 확실해 하고 딱 단정 지은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날숨을 크게 쉬는 걸 보니까 제 도둑인 거 맞네. 수상해. 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 더 물어봤자 입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성파리가 응칠이에게 권련을 권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응칠이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련이 담배죠.
지문을 보면요. 4쪽 끝부분인데요. 4쪽 70번째 줄을 한번 봅시다.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품값을 꺼낸대요. 성파리가. 단품값이 담배입니다. 담배값. 그래서 우선 자기가, 그러니까 성파리가 한 개를 물고요. 또 하나는 뽑아서 응칠이한테 하나 피우게 하고 권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응칠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이, 성파리 이 녀석이 이에 박다. 이라는 것은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엄청 빠삭한 녀석인데, 얘가 아무 이유 없이 담배 한 가치라도 이렇게 선심을 쓸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줄 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얘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담배를 주는 거다. 이 녀석 도둑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쪽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네, 5쪽에 이 부분 보세요.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겨 이용하려는 고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오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응칠이한테 자기 성파리가 지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고 지금 응칠이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거죠. 성파리는 이해관계에 밝아서 아무 이유 없이 담배를 주지 않을 것이다. 성파리가 도둑이라서 담배를 주는 것이고, 응칠이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칠이가 성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응칠이가 시옷,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자, 이 마당에 떠든다는 거, 즉 성파리가 도둑이다 라고 떠들어대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침 뱉는 거. 누워서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침이 내 얼굴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는 답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응칠이가 전가가 있죠. 절도 전가. 그리고 또 지주의 뺨을 때린 상태예요. 지주 찾아가서 응호 자기 동생 올해 좀 도지 깎아달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주가 꿈쩍도 안 했죠. 그래가지고 지주를 한 대 팼잖아요. 주먹질을 해버렸죠. 자,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또 도둑이 성파리에 떠들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도둑으로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파리가 도둑이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좋을 게 없다. 그냥 입을 다물기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문을 보면요. 그냥 응칠이가 성파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괜히 소문이 퍼질까봐, 응칠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 간에 하면서 정답게 성파리의 등을 치면서 우리 둘만 알고 동네에 말을 내지 말게, 그까진 볕 좀 먹으면 어떤가 하고 자기가 입을 다물어 주겠다는 듯이 성파리한테 다정하게 등을 툭툭 떠들이고 껄껄 웃어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헤어질 때 성파리가요, 네,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성파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가면서
저 앞 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어 번이나 돌아다보면서 이쪽을 살피고 저쪽을 살피고 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학습지 21번 문제 확인해 봅시다. 왜 이렇게 뒤를 성파리 쪽을 두 번이나 돌아봤을까요? 응치리는 성파리를 벼두둑이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성파리도 응치리를 벼두둑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가 벼두둑이라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 이제 5쪽 51번째 줄부터 7쪽 40번째 줄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네요. 자, 22번입니다. 응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네, 3년간 머슴살이를 했죠. 그리고 머슴일을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신랑이 사위가 그 처가에 보내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는 그 돈을 보냈죠. 그쵸? 네. 6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쪽에 어디일까요? 오쪽이었나요? 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입니다. 6페이지의 22번째 줄이죠. 응우가 이 아내를 데려올 때 3년간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하면서 먹고 싶은 술도 안 마시고 참고요. 그렇게 먹고 싶던 고기도 안 먹고 참았어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참았어요? 네. 그 월급으로 받은 거 있죠? 사경. 일한 대가로 받는 그 돈. 그거를 받는 대로 다 모은 거예요. 장리까지 놓아서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은 돈을 아내 데리고 올 때 선채로 썼던 겁니다. 선채는 아래 단어 뜻풀이 보세요.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물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귀하게 진짜 정말 공을 들여서 얻어온 그렇게 결혼을 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해가 못 돼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내가 아픈데 또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또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뵈본 적도 없죠. 진료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돈이 없으니까요. 병원 갈 돈도 없는 거죠. 그냥 대충 안다는 사람의 말로는 뇌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뇌점, 폐결핵이죠. 폐렴인 것 같으니까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돈만 있으면 고칠 텐데 병원도 못 가고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속이 상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22번 문제 됐고요. 23번 문제 갑시다. 자, 23번 문제에 별표 해주세요. 별표 중요. 30여 년 전 동네의 모습과 응치리가 다시 찾아온 동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농촌이 피폐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답은요. 네, 30여 년 전엔 술을 빚을 만큼 풍요로운 농촌이었어요. 여러분, 술을 빚을 만큼 술을 빚는데 그게 왜 풍요로운 거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지문 일단 좀 가보면 지문에 7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여기죠. 7페이지에
1분이에요. 20번째 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30여 년 전엔 술을 빚어놓고 새를 울리고 흥에 질려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이었어요. 30년 전 이 동네는요. 여러분, 술은 뭘로 빚어요? 우리 전통 술은 보통 막걸리 이런 거잖아요. 쌀을 가지고 빚는, 발효시켜서 빚는 그런 곡주예요. 근데 일단 농사를 지어서 흉년이면 쌀이 풍족하지 못하면 술을 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자, 풍족하니까 풍년이고 쌀 수확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쌀을 누군가가 막 수탈해 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그 쌀을 온전히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배부르게 밥을 지어 먹고도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 남는 쌀로 술까지 빚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 농촌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때요? 점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네, 점점 살기를 띄어와요. 재작년 가을 어느 밤에 산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강도사건. 뭘 뺏었어요? 기껏 동전 4입 수수 7대. 네, 이거 뺏는다고 사람을 낫으로 찍어가지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거 농촌의 모습과 현재 농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말미에 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농촌 수탈이 극심했었다고 했었죠. 삼리증식계획과 같은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농촌에 대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이 농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학습지 23번 답을 적습니다. 30여 년 전엔 술을 빚을 만큼 풍요로운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궁핍해서 흉악한 강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농촌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였고 일제 수탈로 아마 피폐해졌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쪽 41번째 줄부터 9쪽 44번째 줄까지 해볼게요. 24번 문제. 응칠이는 무엇을 하려고 밤에 바깥으로 나선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추측해 봅시다. 자, 응칠이가 지금 막 집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꼭 하려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바로 동생 응곡의 논에 벼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아마 밤에 그 응곡의 논에 가서 잠복해서 벼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응칠이가요. 밤에 길을 나섰는데 산 속에, 굴 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5명이 모여 앉아서 노름판을 벌이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각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지문에 보면요. 지문을 가볼게요. 네, 7쪽 부분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요. 7쪽의 오른쪽 다다음 부분입니다. 응칠이가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는데 60번째 줄이요. 다음 고개에 마루턱을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했다. 산고락에서 불이 반짝 하나 꺼진다.
불빛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굴이 있습니다. 네, 굴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자, 선생님이 그 표시를 해줄게요. 네, 굴이 있고요. 그 속에 5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리고 있어요. 네, 굴문.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보니까 화투를 하고 있네요. 네,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쭉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봅시다. 8페이지. 11, 2, 3번째 줄이에요. 재성이 나왔어요. 자, 재성이는 사나흘 전에 응실이한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던 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 기호. 기호는 며칠 전에 자기 와이프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와이프를 팔아서 영동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여기 와서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엔 용구입니다. 용구는 농사에는 힘을 안 쓰고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서 맨날 노름하고 앉아있는 애예요. 그 부역도 안 나가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손도를 맞을 놈이래요. 그리고 또 남의 집 머슴. 이 머슴은 정보가 지금 이쪽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점잔을 빌고 있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렇게 4명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굴 속에 5명이 모여 앉아서 노름한다고 했는데 일단 제공된 정보는 이 정도예요. 재성이, 기호, 용구, 그다음에 5명 맞네요. 재성이, 기호, 용구, 남의 집 머슴, 그리고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렇게 해서 5명이 맞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쭉 가볼까요? 네, 8쪽에 8쪽 말고 자, 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9쪽에 앞부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8쪽에서 머슴한테 무슨 색을 칠했더라? 네, 주황색을 칠했었네요. 자, 주황색 가지고 마저 칠해볼게요. 머슴에 대한 정보가 더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요. 갑자기 머슴이요. 상투에 뺨을 갈겼어요. 돈을 잃었거든요. 말인즉 매조 5끝을 엎어쳤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중늙은이 상투쟁이한테 이 머슴이 돈을 잃은 것이죠.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은 1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이에요. 1년 연봉을 날린 거예요. 와, 정말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죠. 눈이 확 뒤집어지겠죠. 어떻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년치 연봉을 다 노름판에서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슴이요. 중늙은이 상투쟁이 멱살 움켜잡고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투 든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식벌 되는 놈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쵸? 아휴, 참 보기가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투가 이 중늙은이 상투쟁이가 뺨 맞고 나서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터져서 피가 흐르죠.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돌멩이가 날아왔는지 해서 이마에 터져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응칠이는요. 괜히 성가신일에 말릴까 싶어서 굴을 나서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옵니다. 바로 재성이가 따라오죠. 선생님 8쪽에서 재성이한테 무슨 색 칠했죠? 재성이 노란색 칠했네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재성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성이가 따라와서는요. 여보게 응칠이야 내 말 좀 들어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좀 늘려볼까 하고 벼 10마리를 팔아서 노름을 했던 거죠. 근데 다 잃었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에휴, 정말 답이 없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옆에 읽어보면요. 응칠이가 이 재성이가 눈에 눈물이 글썽하길래 2원을 빌려주게 되죠. 참, 이 재성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쵸? 돈 좀 늘려보겠다고 벼 10말 팔아서 그걸 또 노름을 했는데 그 돈을 잃고 또 노름을 하겠다고 응칠이한테 돈을 또 빌려서 노름을 하러 간 것이죠. 자, 그러면 학습지 답을 해봅시다. 25번 문제. 자, 재성이 돈 늘려보려고 이렇게 방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기호는요. 기호 말고 먼저 머슴부터 볼까요? 아니에요. 다 답을 하고 봅시다. 자, 기호. 며칠 전 자기 계집,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돈으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죠? 용구는 농사, 부역 안 하고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슴은 1년 품을 팔아서 받은 1년치 연봉을 노름판에서 다 날렸고요. 그래서 아빠뻘 되는 사람을 막 패고 이렇게 했죠. 멱살 잡고. 중늙은이 상투쟁이는 노름판에서 머슴의 돈을 따고 이 자식뻘 되는 머슴에게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고 그 다음에 날아온 돌에 이마에 날아온 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고요. 지금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이 응원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가난하고 그냥 그런 농민들이에요. 농촌에 살아가는. 근데 이 사람들 열심히 농사는 짓지 않고 전부 다 노름하고 있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늘려보겠다고 노름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근데 그 노름을 해서 얼마나 크게 재산을 불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따고 잃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다 날려먹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안 되는 재산 좀 불려보겠다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저 뒤에서 또 해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9쪽 45줄에서 마지막.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소설의 끝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응칠이가 응곡에 잠복해서 도둑을 잡죠. 때렸는데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구였어요? 이런 세상에 동생 응호였어요. 자, 이응.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라고 응우가 하죠. 응우가 얘기합니다. 형까지 날 이렇게 못살게 굴 거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내가 농사지은 내 벼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응우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꾸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벼를 훔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 울분, 비참함과 같은 감정들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찔끔찔끔 짜는 이런 모습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의 벼를 훔쳐야 하다니. 자기의 벼를 떳떳하게 수확하지 못하고 이렇게 몰래 훔쳐야 하는 상황. 왜냐면 우리 지난 차시에서 살펴봤듯이 벼를 털었다고 수확했다고 소문만 나면 빚쟁이들이 우후 몰려들 테니까요. 그죠? 도지에 장리쌀에 색초를 재하고 나면
남는 것은커녕 원래는 흉작이어서 빚이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눈의 별을 훔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슬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지읒과 같이 응칠은 응우가 형을 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소설의 지읒 부분을 볼까요? 어디에 지읒이 있을까요? 네, 10쪽입니다. 네, 10쪽의 오른쪽 다단 부분이에요. 52번째 줄이네요. 즉,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얀 놈. 자, 이 말이죠. 지금 이 응국의 눈의 벼가 사라지니까 절도와 도박으로 전가 사범인 응우의 친형 응칠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계속, 그러니까 형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응우는 계속 자기 눈의 별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배반했다라고 응칠이가 얘기한 것이죠. 자, 응칠이는요, 좋은 수가 있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응칠이가 생각해낸 좋은 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항소를 훔치는 일이죠. 겨우 그 응우가 훔친 그 벼, 아내의 치맛자락에 싼 그 벼를 들어봤는데 너무 가벼워요. 얼마 안 돼요. 이 얼마 안 되는 벼 훔치려고 이런 짓을 벌였나. 에휴, 저 아랫마을에 있는 항소를 훔치면 그 응호 아내 약도 해주고 돈도 많이 될 텐데 빚도 가릴 수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소심하게 겨우 벼 조금 훔치는 거? 에휴, 차라리 항소를 훔치는 게 낫겠어 하고 응칠이가 생각해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껏 생각해냈다는 이 좋은 수가요, 결국 또 훔치는 거예요. 또 절도예요. 그쵸? 이거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잖아요.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당시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농촌이 피폐해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 이제 학습지 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요, 이 좋은 수가 있다고 동생을 위해서 소를 훔칠 생각을 응칠이 따는 했잖아요. 그래서 응칠이가 지문을 좀 볼까요? 예, 좋은 수 있다. 여기 10번째, 그 10쪽에 61번째 줄입니다. 예, 좋은 수 있다. 네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죠. 신이 나서 예, 좋은 수 있어. 네 아내 약도 해줄 수 있고 빚 그까짓 것도 다 가릴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이 나서 응칠이가 아우의 어깨 위에다가 손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응우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듯이 몸으로 헥 하고 털어버려요. 그리고 삑 달아나요. 자, 이걸 보니까 정말 기가 콱 막히면서 이놈아! 하고 화가 막 나가지고 명색이 성이라며 하는 대뜸 몽둥이 들고 막 볼개짝을 후려 갈겼죠. 자, 이렇게 해서 막 아우가 막 찌그러져서 막 넘어지도록 막 후려 갈깁니다. 때립니다. 자, 왜 이렇게 때리는 걸까요? 자, 11쪽 마지막 부분도 마저 그냥 같이 봅시다. 자, 그렇게 때리고 막 등을 패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막 때렸어요. 응우가 땅에 엎드려서 엉엉 울도록 매는 막 내려쳤어요. 홧김에 한 거죠. 자, 동생을 위하는 자기 마음을 동생이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형도 순간 홧김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 학습지
답입니다. 네, 학습지 답. 잠시만요. 왜 이럴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제안을 거절한 동생에 대한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동생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 연민, 불쌍한 마음이죠.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일 거예요. 네. 다음 31번 문제 별표해 주십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갈로 1번, 다음을 참고해서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반어의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반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의미로 하는 말. 그래서 문학작품에서는 크게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의 진술, 표현을 하는 거죠. 상황적 아이러니는요, 작품 전반에 걸쳐서 반어적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내용의 흐름상 관객이나 독자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다음 극적 아이러니는요, 극이나 소설에서 독자나 관객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등장인물들만 모르는 채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반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답은 상황적 아이러니죠. 응호가 자기 눈의 벼를 훔친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응호가 벼 도둑일 거라고 예상한 친구 있었나요? 선생님은 이 소설 처음 읽을 때 설마 응호가 도둑일 거라고 생각도 진짜 꿈도 못 꿨어요. 응칠이가 아니라 그 응칠이가 의심했었던 성팔이 있죠. 성팔이가 벼 도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3의 다른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지. 자기가 자기 벼를 훔쳤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을 보고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상황적 아이러니가 결말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로 2번이 중요하죠. 위와 같은 반어적 상황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나는 일제강점기 농촌의 구조적인 모순, 현실에 떠밀려서 만무방이 되어야 했던 수많은 농민들, 그러니까 응칠이와 응우, 그리고 또 그 굴 속에서 노름판을 벌였던 그런 5명의 사람들, 그런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들을 우리 독자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들을 만무방이 되게 만들었는가? 이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하게, 비판적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의 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32번입니다. 만무방의 의미는 염치가 업된 막된 사람,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만무방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봅시다. 여러분, 등장인물들이 응칠이, 응오, 그 다음에 굴 속에 노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나왔잖아요. 누가 만무방인 것 같아요? 자, 답은 전부 다예요. 응칠이도, 응오도, 그 다음에 굴 속에 노름하는 사람들도요. 자,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응칠이는요. 왜 만무방이에요? 도박, 절도, 노름을 일삼으니까요. 그러면 응오는요? 자기 눈의 벼를 훔쳤으니까 얘도 절도를 어쨌든 한 거죠. 도둑질을 한 거예요. 몰래 벼를 수확했잖아요.
빚쟁이들 몰려들까봐. 벼 베고 뱄다는 거 소문나면은 자기한테 남는 것도 없고 빚만 생길 것 같으니까 몰래 벤 거죠. 자, 그리고 또 굴속 노름패는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늘려보겠다고 그렇게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먼저 여기다가 자, 형광펜 쫙 치세요. 이 작품에서 만무방은 사회의 윤리에 위배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다? 네,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모순된 사회가 빚어낸 인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의 모순에 대한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말이에요. 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자, 냉소적이라는 것은 차가운 웃음, 비웃음인 것이고 반어,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응칠, 응오, 굴 속에서 노름하는 이 사람들이 만무방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만무방인 거예요. 이 사회가 진짜 막대 먹은 사회인 거예요. 그걸 작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은 독자들은요, 응칠이 응오 정말 얘네들 못 쓰겠네, 만무방이네, 이게 아니라 이들을 이 성실한 농군이었던 이 사람들을 만무방이 되게끔 만든 이 잘못된 그때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핵심 정리해 볼게요. 갈래는 단편소설, 농촌을 배경으로 농촌소설입니다. 배경, 문제로 풀어봤었죠. 성격, 네, 반어적이라고 좀 전에 했었잖아요. 이 만무방이라는 게 결국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고 또 이 작품의 결말에 상황적 아이러니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반어적입니다. 비판적이고. 자, 토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향토적인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 농촌, 시골의 느낌이 이렇게 물씬 풍겨 나오는 이런 걸 토속적, 향토적이라고 해요. 농촌이 배경이니까요. 시골 마을.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니까 그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서술해주죠. 자, 주제는 식민지 농촌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특징 읽어보십시오. 1번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 네, 그 사투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엄청 생생하게 느껴지죠. 사실적인 문체다. 동그라미 2번에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번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농민의 궁핍함을 어떤 기법으로? 네, 바로 답은 반어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을 했죠. 다음 등장인물 정리를 해봅시다. 응칠이는 성미가 급하고 적극적이에요. 네, 응무는 좀 순진하고 소극적이죠. 자, 처지가 변화하는데요. 응칠이는 가족과 함께 살던 성실한 농군이었지만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빚만 남으니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도박과 절도를 일삼게 되었고요. 응우는요. 가난하지만 진실한 농군이었죠. 근데 아내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른 벼를 결국에는 훔치게 되는 거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다? 원래 성실한 농군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농촌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네, 만무방이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김유정의 만무방 학습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학습지에 필기한 것들을 여러분들 인증샷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출석 인증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